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15 총선, 오늘로 42일 남았는데요.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제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 있는 경북의 선거구에도 변화가 생겼죠. 안동과 예천이 하나로 묶이고요.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이 하나, 그리고 상주와 문경이 또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요.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습니다. 기존 선거구와 달리 생활 문화권 또 행정 편의에 따라서 선거구가 재조정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유불리를 따지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요. 여야가 합의한 마지노선인 내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선거구 획정에 도전하는 후보나 유권자 모두 난감한 상황입니다. 3월 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하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전통시장도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잠시 후에 안동 구시장 상인회 정유성 회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하겠습니다. 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오늘 미국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고요. 홍콩도 같이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G7 국가의 재무장관과 또 중앙은행 총재들은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 지원 사격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정책 공조와 대응책이 꺼져가는 세계 경제 엔진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미 연준에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예요. 50bp라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인가요? 새벽 1시 속보가 뜨던데, 이 금리 인하하자마자 큰 폭으로 오르던 미국 증시가 이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3% 가까이 급락한 그런 상태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은 좀 뜨거워지게 마련인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벌써 주식시장은 월요일 날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 때 큰 폭의 금리 인하 단행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네. 주가가 5% 넘게 사상 최대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막상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니까 차익 매물이 쏟아졌던 거고요. 실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시간이 보통 2분기 정도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경기나 기업 실적이 부진할 거고요. 금리뿐만 아니라 재정 투입도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입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도와줄 리 만무하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 카드를 가지고 계속 버텨야 되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 카드가 몇 장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 더 주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0.5%포인트나 인하할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가? 뭐 이런 걱정도 좀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실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우려로 큰 폭으로 이렇게 미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을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세계적으로 증시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에요. 급등락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시장에서는 직전 고점 대비 주가가 10% 넘게 하락하면은 추세가 전환됐다.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12%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세장에 대비해서 가격 변동을 추정하는 그 컴퓨터 매매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주가 하락 시에는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신용 거래자의 경우에는 추가 증거금 납부를 위해서 주가가 반등 시마다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미국에서는 아시아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 팬데믹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미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공포지수라는 그 빅스 지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50, 오늘은 36까지 아주 경계선인 20선을 훌쩍 넘은 것만 보더라도 주시장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길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신호음을 낼 것이라는데 경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포 지수라는 게 있군요. 빅스 지수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급등했다. 불안정한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뭐 우리 주식 시장도 상당히 많이 내린 상태여서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뭐 많이 네. 떨어졌으니까 뭐 또 먹을 게 많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들어갔다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전 세계적인 자금 흐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한 채권이라든지 금 쪽으로 계속 돈들이 몰려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세계 증시가 언제 안정이 될지만 알면은 주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나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그 성장 기여율이 선진국 전체를 합친 거의 2배인 40% 전후인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1월 나쁜 경제 지표가 모두 발표가 되면서 주시장이 이를 잘 반영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소멸 단계에 들어갔다는 지표들이 나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8만 개 영화관이 개봉이 돼야 되겠고요. 1억 8천만 명의 초등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는 시점, 그리고 축구 리그가 개막한다든지 중단됐던 인프라 공사가 재개됐을 때 증시가 상승 랠리를 탈 수가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하셨다가 주식 투자라든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중국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전역에서 영화관이 문을 닫은 상태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 그 중순 이후에는 전부 영화관이 닫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만 개 영화관이 개봉이 된다면 이번 그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멸됐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영화관이 다시 상영이 되고 초중고생들이 다시 등교한다는 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잡혔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확인한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정할 때는 보통 이제 FOMC 회의에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는 이런 정기 연례 회의가 아닌데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0.5%포인트나 금리를 내렸는데, 그렇다면 3월에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죠? 다다음 주인가요? 그러니까 뭐 3월에 또 그 FOMC 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3월 FOMC가 17일, 18일 열리는데 다음 이때 또 주군요. 인하를 한다면은 뭐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이만큼 충격이었냐고 경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현재 미국의 1분기 성장률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 IB들의 보고서를 보면요. 오늘 나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2.1%로 예상을 했다가 무려 0.9%포인트 떨어진 1.2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스탠다드 푸어스 같은 경우에도 1%로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3월이 아니라 4월과 6월 사이에 50bp 정도 금리를 더 인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금리 인하는 FRB가 신통력을 발휘하는 마지막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금리 인하 카드가 사라졌기 때문에 또한 내놓을 정책 도구가 없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를 할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제가 날짜를 착각했군요. 오늘은 3월 4일, 그러니까 2주 후에 17일, 18일에 FOMC. 그러니까 3월, 4월에도 금리 인하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요. 이 금리 인하 정책이 어떤 세계 경제 맥박을 좀 다시 뛰게 할 그런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중국 위에 67개국으로 감염이 확대됐고요. 전 세계 감염자 수가 8만 8천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네. 경제는 심리인데요. 세계 각국이 외출 자제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뿐만 아니라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국가 간 입국 거부로 인해서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 인하라든지 피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해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두세 개 사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죠. 하루에 또 네 끼 먹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재정 적자 확대로 인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이행하는 게 금리 인하 말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방역부터 해라. 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근데 요즘에 또 솔솔 나오는 게 미국의 경기가 이제 한풀 꺾이는 거 아니냐. 경기 후퇴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의 경기 후퇴가 시작이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이번 쇼크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전염병이 계속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마이너스 상황 그리고 두 분기 연속 경기가 마이너스 상황에 빠졌으면 경기 후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주가는 10%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 정도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주시장이 약세장에 들어가는데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잠재 GDP와 실질 GDP의 차인 GDP 갭이 더 악화되고요. 또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채 문제, 자산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심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기 침체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FRB를 비롯해서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양적 완화에 나설 수도 있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여러 가지 정책 안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는 앞으로 좀 더 좀 분주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실 미국 기업들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전략을 좀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애플 같은 기업들. 자,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네, 국제 IBD라든지 국제 잡지들을 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을 줄이고 2009년부터 베트남 비중을 상당히 높여오면서 이번에 생산 타격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 반면에 중국 의존도가 70%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요. 그렇겠죠. 삼성전자 핸드폰과 경쟁 대상자죠. 화웨이,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거점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문제, 그리고 중국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동시키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다만 걱정되는 점은 세계 시장인 중국, 그리고 또 세계 공장인 중국이라는 점에서는 글로벌 생산과 판매 전략을 재검토하는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그런 국가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뭐 엊그저께만 해도 뭐 90개 국가 뭐 이랬는데 지금은 한 100개 안팎의 국가가 지금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14개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격리를 시행하고 지금 뭐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하고 있고요. 예. 자, 이렇게 말을 좀 쉽게 바꾸는 게 이제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인지 좀 야속하게도 좀 느껴지고요. 지금 중국의 이런 대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이 최근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기 시작했고요. 예. 또 한국이 위험하다고 중국 내 여론들을 부추기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예. 또 최근 들어와서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원지가 아니다. 또 치수석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조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과 관련돼서 세계가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재해고 자신들이 엄청난 인력, 국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한 시민까지 희생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과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악재를 호재로 돌리려는 시진핑이고. 자, 지금 추경이 오늘 좀 결정이 됐네요. 정부에서 11조 7천억 원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경기 하강 국면에서 연착륙을 하려면 이런 선제적인 조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우선 한국 경제를 살려놔야지만 향후 우리가 성장 엔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이 좀 약한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디프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대규모 재정이나 금융, 세제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11조 7천억 원의 추경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10조 3천억 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그런 정부 발표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경제 정책 입안에 있어서 뭐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조치로 인해서 죽어가던 기업들이 다시 되살아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5G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 센터 설립을 좀 더 지원해주는 방안도 필요하겠고요. 이제는 자택근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상당히 본격화되고 있고, 또 온라인 교육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원격 진료 서비스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쪽에 좀 더 지원을 해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려는 이런 상관하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예, 이 말씀까지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단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서 우리 전통시장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구시장 상인회 정유성 회장을 좀 연결해서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성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목소리에 힘이 좀 없으신 것 같네요. 뭐 장사가 잘 안 돼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예. 우리 뭐 전통시장 자영업자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구시장 상인들도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먼저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예. 어떤 방법도 없고요. 예. 저희 안동 구시장에는 지금 손님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시장은 그런가 싶어서 다른 시장 회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네. 또는 우리 안동 말고 타 시군 회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냥 코로나가 이게 빨리 사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예. 뭐 모든 상인들이 같은 마음일 텐데. 지금 회장님도 거기 가게를 하고 계십니까? 구시장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이요, 코로나 전과 지금 한 어느 정도나 줄었나요? 대략적으로.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예.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손님들이 좀 많았는데요. 예. 지금은 하루에 많이 오면 한 2명, 3명. 하루 종일요? 아니면, 하루 종일 2명, 3명이 온다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예.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아이고, 낮에부터 열었는데도요? 저는 아침에 문을 6시 반만 되면 엽니다. 실례지만 찜닭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다른 가게. 특산품 하고 있습니다. 특산품 하고 계신데. 예. 주말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건 몇 % 떨어졌냐고 여쭤보기가 좀 뭐하네요. 예. 자, 상황이 이 정도인데 혹시 그 구시장에는 찜닭 골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찜닭 드시러 많이들 오시는데 찜닭도 많이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찜닭 가게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역시 사람이 없습니까? 예, 원래 우리 찜닭은 우리 구시장은 원래 찜닭으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테마 골목으로도 선정되고 이래 해서 보통 보면 주말이면 한 2만 명 이상이 옵니다. 2만 명이나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 찜닭 골목은 완전 찜닭만이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 골목이 꽉 찹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상한 SNS도 나돌고 이래가지고 지금 찜닭집들도 거의 배달만 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배달도 이제 미미하죠.
미미한데, 예. 뭐 관광객들도 안 찾고, 안동 시민들도 잘 안 찾고, 그런 상태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약한 손님들도. 예. 이번 일로 해가지고 전부 취소 다 하고. 아무나 전혀 지금 좀 힘듭니다. 그렇군요. 방금 뭐 SNS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가짜 뉴스가 한번 돌았죠? 그 뭐 확진자가 찜닭골목을 다녀갔다 이런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죠? 지금 정상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그렇죠. 그런데 초기에 뭐 어떤 분인가 모르겠는데 확진자하고 왔다 갔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돌고, 그 다음에는, 폐쇄됐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저 시청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떤 법적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거 분명히 사실이 아닌 거죠. 확진자가 그렇죠. 다녀갔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그렇죠. 예. 안동시에도 확실히 확인을 하신 거지요? 예, 아직까지도. 저희 확진자들이 구시장을 왔다 갔다는 거는 지금 노선에도 안 뜹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지금 이렇게 손님은 없는데, 또 임대료는 매달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그렇죠. 더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주변에 좀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이런 뭐 기사도 좀 있던데, 뭐, 그런 경우는 좀 없습니까? 구시장 같은 경우. 저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타도시는, 임대료를 아예 안 받는 데도 있고, 그 다음 2, 3개월 이렇게 낮춰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에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건물주들이 조금씩만 양보해주면, 이 어려운 경기를 헤쳐나가는데 참 힘이 되고 위안이 될 건데, 좀 아쉽게도 그런 분들이 우리 시장에는 아직 안 계시네요. 그렇죠. 안동에 중앙 신시장 있잖아요. 여기는 좀 일부 상가 건물주들이 감면해준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청년몰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한두 집만. 한두 집만.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건물주 운동이 좀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왜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 정도는 세금 감면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더 이렇게 홍보가 되면, 좀 이런 착한 임대인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자, 지금 안동시에서도 전통시장에서 점심 먹기 운동 같은 걸 펼치고 있잖아요. 이런 운동이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오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안동에도 시장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시장에만 올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 시장을 이제 다니시니까, 거의 일회성, 이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특히 별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별로. 효과는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는데 확진자가 찜닭골목 다녀간 적은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 왜 안동시청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안전 안내 문자 있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나오지 않았죠?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안동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거. 이거는 좀 도움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해보시죠.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팩트만 이야기하면은 전통시장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온누리 상품권은 100% 전통시장으로만 유입이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쓰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00% 전통시장에서 쓰이는데.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우리 전통시장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 뭐 병원이나 약국 그리고 지금 그 대형 마트를 빼고 작은 마트나 그다음 전자 그 제품 대리점 뭐 기타 등등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습니다. 병원, 약국에서도 쓸 수 있나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예. 그래가지고 제가 뭐 확실하게 이게 통계를 아직 뭐 내보지는 않았지만 저 온누리 상품권은 100% 다 전통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50%도 유입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온누리 지역사랑 상품권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시청에 전통시장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어차피 아마 지류로 인사를 많이 해놨고 이렇게 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이 전통시장 상인 회장으로서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지 말자고. 근데 이게 뭐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거라 뭐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했는 모양인데 뭐 이래 됐거나 저래 됐거나 하여튼 구시장 전통시장에는 손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만 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우리 안동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통시장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다른 뭐 상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온누리 상품권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라도 이런 뭐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 요구하고 싶은 어떤 그 피해에 대한 대책, 구제 대책이 있을까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십니까? 꼭 뭐 굳이 대책이라기보다가도 이 문제로 해가지고 안동시하고도 우리 상인 회장님들하고 시 담당자님들하고 면담도 많이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요. 마스크가 좀 공급이 돼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장사도 안 되고 집세는 그냥 내야 되니까.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해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이 이자가 뭐 2.75%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자를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뭐 계속 지원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원래 그 2년 거치 3년 5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3년 거치를 해주고 나머지는 또 이자를 원금하고 갚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자를 좀 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요일마다 만나는 최백은 교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금융 지원에 초점을 좀 맞춰달라. 대출 폭도 좀 넓혀주고 이자도 좀 지원해주고 그렇죠? 지금 구시장에는 계속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방역 소독 매일 하고 있죠? 저희 시장은 아침에 오전에는 시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저는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가게마다 다 들어가서 한 집 한 집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요? 직접?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 모든 매장을 다 하시려면? 매장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냥 저는 회장이니까 그냥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야입니까 지금? 어려운데 서로 조금 도와가면서 해야죠. 시 차원에서도 일주일에 2번 하고 있고 방역 작업을 회장님이 또 직접 한 100여 군데 매장을 직접 소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끝으로요. 시간이 다 돼서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먼저 상인 회장으로서 이 힘든 상황에 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회원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힘들고 상심이 큰 줄 압니다만 아무쪼록 이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넘겨 모든 상인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 좀 힘내시고요. 이 코로나 사태 하루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구시장에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심하고 좀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가게마다 다 방역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 구시장 상인회 정유성 회장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일제 단속 시작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번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또 뭐 6월까지 자진 신고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이번 6월 전까지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 나라가 전세나 월세가 2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라도 계약이 변경되었거나 신고한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유지라는 그 형태로서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통계 자료나 행정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임대가 변경됐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자진 신고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계약상의 어떤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뭐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들에게 뭐 강제성이 부여된 어떤 의무가 있죠. 그게 어떤 게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4년 임대차 계약, 8년 임대차 계약 이렇게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임대료 상승폭이라는 게 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이죠, 1년에 5%.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한 부분들도 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기 목적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전월세 가격 오르니까 기존 임차인하고의 재계약을 안 해준다거나 임차 조건을 변경을 했다거나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과태료도 부과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뭐 강력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번 단속의 계기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그동안에 이제 2015년 전에 어떤 세대 혜택이 가장 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편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인 이제 소득을 탈루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강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번에 뭐 단속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매번 임대차 계약 갱신 때마다 신고를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계약 변경하거나 체결이 됐거나 했었을 때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변경된 된다. 사항들을 해서 종전에 있던 임차 계약이 그냥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다주택자들이 계속 이거를 이제 편법으로 이용했던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사례다 보니까 중간에 임대차가 승계되는 매매 계약이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 그 건물을 사서 임차 계약을 승계하신 분 같은 경우도 3개월 이내에 이걸 신고를 하셔서 이제 부당한 것들을 좀 이제 막기 위한 것이 이제 이번 정부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 관련해서 뭐 어떠한 조그만 뭐 변화가 있어도 다 각 시군구청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뭐 단기 임대 4년, 뭐 준공공 임대 8년의 이런 의무 임대 사업자 기간이 있는데 혹시 중간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은 받고 뭐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대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위약금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작게는 1,000만 원에서 그 이상 되는 위약금을 내는 경우들도 지자체별로 있고요. 아, 과태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동안 받았던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예. 뭐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했었던 뭐 비용을 갖다가 일시 인정받아서 세제 혜택들을 주어졌던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걸 다 이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아, 혜택 받았던 걸 다 반납하고. 예. 오, 그렇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부득이하게 더 이상 임대 사업을 못 하는데 예. 국가하고 약속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하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직장이 있었는데 지방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전체 주소를 이전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임대사업자가 변경이 돼야 될 경우 그 임대사업자를 매각을 하겠다. 그 건물과 더불어서 임대사업까지 매각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유예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한 2년 이상 계속 집이 월세가 잘 안 나간다거나 연속해서 내가 이제 그 작년 대비해서 뭐 작년엔 그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올해부터는 계속 800만 원, 뭐 7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서 실 생활이 안 되니까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못하겠다. 이런 어떤 근거 서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통상적으로 이걸 유예해 주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지금 뭐 보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임대사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많이 받고 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다면서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격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는 6억 기준 시가 기준입니다. 6억 정도. 예. 실거래가보다는 좀 더 이제 낮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3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면적이라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임대사업자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나 오피스를 하나 사서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는 이런 면적이나 가격 제한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택을 직접 지어서 뭐 다세대나 다가구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할 경우 이제 그때는 이제 면적이 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149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이제 대지도 대지 면적 기준으로 해서 298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면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45평 이하. 네. 대지는 90평 이하 정도 돼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집값은 뭐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3억 이하여야 할 수 있다는 거. 예. 네, 맞습니다. 자, 임대사업자들이 뭐 알아두면 좋은 그런 유용한 사이트가 있다고요? 뭐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민간 임대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그 해당 지자체 구청이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찾아가셔서 주택가에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국토부에서 만든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새로 나온 공지사항이라든가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 본인들이 이제 임대차 신고 변경 등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전문 분이나 컴퓨터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것을 이용하시기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렌트홈이라는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이홈이라는 사이트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마이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임대, 10년 임대, 5년 임대에서 장기 임대 공고라든가, 그 다음에 임차인이 알아야 될 것들,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마이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렌트홈을 통해서 사업자 관리를 하시면 좋고, 일반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새로 입주하거나 새로 이제 그 조건들을 찾아보시기 위해서 마이홈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신고하면 받는 그 세제 혜택 뭐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들이 이제 매년 이제 누진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4년 임차 계약을 4년 임대 사업자들은 거의 요즘은 혜택이 없고요. 8년 이상 준공권 임대주택을 하신 경우에는 재산세가 25에서
거의 뭐 100%까지도 예전에 언제 그 등록을 하셨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신규 분양 그 주택을 구입을 하실 때 취득세가 이제 작년에 이제 격리가 되긴 했었지만 취등록세에 이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실 경우에는 주택 기준으로 해서 1.1%, 4.6% 있는 오피스텔이 뭐 1.1%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이 됐을 때는 85%까지는 세금 공제를 해주고 뭐 15%를 세금을 내게 한다던가 이런 혜택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다주택자들 입장으로 이제 그게 요번에 이제 똑같이 이제 단속이 들어가는 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편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좀 말씀하신 대로 뭐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종부세 뭐 각종 이런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이 있어서 뭐 이런 혜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이거 마구잡이로 집을 사들여서 그래서 이제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지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 그런 폐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였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달력은 3월로 넘어갔는데요. 찬 공기가 이제서야 밀려오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늘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날은 더 차가워졌죠. 절기 경칩이 내일 아침엔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그래도 반짝이라는 말답게 주말 앞두고는 추위가 좀 풀리겠습니다. 봄이 오기 전 숨고르게 하는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일단 내일 아침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계속 아침이 영하권이고 일요일 아침부터는 영상 기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낮 기온은 내일 낮부터 1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고요. 토요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기온도 날씨도 변덕이 심합니다.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2, 3도, 한낮에 9도 분포 예상됩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7도 낮은 3도, 체감온도는 영하 2도, 습도는 46%입니다. 날씨였습니다.